안녕하세요. 평안한 노년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날 웨딩홀 전체에 신나는 리믹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선한 꽃과 반짝이는 촛불, 그리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는요. 하객들이 모두 돌아갔을 때 남편은 두툼한 축의금 봉투 뭉치를 전부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돌아서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밖에 나가서 급전이라도 몇 천만 원 빌려서 식대 계산 좀 해. 축의금은 엄마가 집 지을 때 진 빚 갚는 데 쓰면 딱 맞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훗날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 일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던 리믹스 음악은 꺼지고 부드러운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될 때 버진 로드에는 장미 꽃잎이 흩뿌려져 있었고 제 구두 아래서 부드럽게 밟혔습니다. 하객들은 웃으며 축배를 이라고 외쳤고 양가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내내 웃으며 하객들에게 쉴 새 없이 술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보며 정말 잘 어리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이신 박 여사님은 그날 고운 붉은색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 커다란 검은색 핸드백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라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옮겨 다니셨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핸드백을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테이블을 지날 때마다 남편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셨고 저는 옆에 서 있었지만 똑똑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죠. 아마 하객들에게 술을 잘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케이크 커팅, 풍선 날리기, 신부에게 키스하기까지 모든 것이 각본처럼 완벽했습니다.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하객들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부케를 든 채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이 시야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장에 도착한 이후로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제 뺨을 쓰다듬으며 우리 애기 참 곱다라고 하신 것 외에는요. 식장에 온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눈은 오직 남편과 하객들이 축의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봉투 뭉치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거의 다 돌아갈 무렵 다들 기념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낸 축의금으로 두툼해진 봉투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기 차에 가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고 바로 나갈게. 저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서 저는 남편이 축의금 뭉치 전부를 시어머니께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열어 그것을 넣고 재빨리 지퍼를 잠그셨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숙이자 시어머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정한 몸짓이었지만 어쩐지 제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밖에서 다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드레스 자락을 날리자 문득 추워졌습니다. 계단에 떨어진 꽃잎들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꽃잎들은 이미 시들어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핸드백을 두드려보며 무언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인사 한마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뒷문으로 사라지셨습니다. 5분 후 남편이 나와서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가서 계산해 자기야. 아까 말했잖아. 식당에서 돈 기다리고 있다고.
축의금으로 엄마 빚 갚아야 해. 1억 원이 넘는 빚인데 이제 해결됐네. 자기가 나가서 급전으로 몇 천만 원만 빌려와. 내일 회사에서 갑을 받아서 바로 갚을게. 남편은 마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한 듯 말했습니다. 제게 묻지도 상의하지도 않고요. 저와 남편, 양가 친척들, 그리고 제 친구들의 축의금 전체가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처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신부의 미소는 입가에 그대로 걸려 있었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억지 미소였습니다. 안을 다시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축의금은 좋기 5천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외가 쪽 친척들이 많이 내셨다고 하셨거든요. 제 친구들도 한 명당 20만 원, 30만 원씩 냈는데 그 모든 돈이 시어머니의 핸드백 안에 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동의하는지조차 묻지 않고요.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꼼짝 않고 서 있는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빨리 가서 계산하지 않고 문 닫을 시간이야. 나 친구들이랑 뒤풀이 약속 있거든. 좀 이따가 데리러 올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식당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흰색 드레스, 축 늘어뜨린 두 팔. 안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여전히 즐겁고 활기찼습니다. 누군가 크게 웃으며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친구 몇 명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념사진을 한 장 더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리가 없었죠. 저도 손을 흔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초저녁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식대, 주류, 장식, 꽃, 사진 촬영비까지 거의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스마트폰을 뒤적였습니다. 친구, 친척, 막내, 이모.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 결혼식, 내 축의금, 몇 년간 힘들게 일해서 모은 내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스마트폰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들러리들, 메이크업 비용으로 거의 다 써버린 후였죠. 고개를 들어 남편 쪽을 보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앉아 웃고 떠들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마 좋겠다. 능력 있는 아내 얻어서라고 말하고 있겠지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망치로 가슴을 내리치듯 쿵쿵 무겁게 뛰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침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저를 기다리며 쳐다봤습니다. 종업원들은 테이블을 치우고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나 몇 천만 원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어? 식대 계산해야 해서. 정말 급해. 내일 바로 계좌 이체해 줄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네 축의금은 어쩌고 돈이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삭였습니다. 일단 보내줘. 나중에 다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다시 남편 쪽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고 친구들은 이미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제게 손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이따 데리러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인 신부의 미소였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훗날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 일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식대 계산을 마치고 문 앞에서 거의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금방 데리러 갈게. 2시간 후 그의 차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도 마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말없이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번졌습니다. 할 말이 있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결혼 전에 둘이 함께 살던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해서야 저는 용기를 내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축의금 일은 왜 나랑 상의 안 했어? 남편은 셔츠를 벗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상의? 뭘? 식대 계산은 다 했어? 다 했어. 하지만 축의금은 엄마한테 드리기 전에 우리 둘이 먼저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라고? 별일 아니잖아. 엄마가 우리 돈 관리해 주시는 거야. 나중에 다 우리 위해서 쓰실 거라고. 집 지을 때 진 빚이자가 높아서 빨리 갚으면 몇백만 원은 아낄 수 있댔어. 하지만 그건 우리 둘 돈이잖아. 내 친구들, 우리 집 친척들이 낸 돈이기도 하고 우리 둘이 함께 어디에 쓸지 상의하고 싶었어. 남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애써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우리 부부잖아. 내 돈이 내 돈이고 엄마가 갖고 계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날 키우셨는데 이제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하지만 엄마는 저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셨고 오빠도 안 물어봤잖아. 뭘 물어봐?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고 이 집에서 살 건데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에 그런 걸로 손에 따지고 그럴 거야?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소리 없는 뺨따귀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상통화였습니다. 남편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죠. 화면 속 시어머니 뒤로는 집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집에 잘 도착했니? 걱정돼서 전화했다. 네, 엄마, 방금 도착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참, 할 말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조용한 공간 속에서 제게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내일 막내 고모한테 150만 원 보내주려고 급하게 차 사야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네.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뒀다가 다음 달에 해수 삼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야. 이자 많이 쳐준다고 약속했거든. 내 아내한테 걱정 말라고 해. 엄마가 잘 관리해 줄 테니까. 남편은 웃으며 제 쪽을 흘끗 보더니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제 아내도 다 이해해요, 엄마. 별일 아닌데요, 뭐. 저희는 아무 의견 없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착한 건 내가 잘 알지. 어서 쉬어라. 내일 얘기하자.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거봐, 엄마는 다 우리 생각뿐이시라니까. 걱정하지 마.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짐 정리해서 엄마 집으로 옮겨놔. 엄마가 몇 달 같이 살면서 재밌게 지내자고 하셨어.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엄마가 관리해 주시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착한 건 내가 잘 알지. 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메시지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고 답답함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침실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전에 둘이 살던 그 방, 아직 풀지도 않은 결혼 선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보금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던가. 결혼 후의 삶을 그리며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저는 첫 번째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결정에 있어서 저는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요. 샤워 소리가 멈추고 남편이 수건을 두른 채 나와 침실로 직행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코미디 영상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안 자고 뭐해? 들어와서 자. 내일 엄마 집에 가야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 돈은 우리 둘의 돈인가 아니면 시댁 식구 전체의 돈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워 옅은 코 고는 소리와 함께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손에는 아직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들만이 춤을 추었습니다. 식대 2천만 원, 아직 못 치른 사진 촬영 잔금 150만 원, 제가 먼저 낸 웨딩 플라워 비용 30만 원, 모두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잠든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하객 명단, 막내 이모 50만 원, 넷째 삼촌 30만 원, 친구 미나 20만 원, 대학교 친구 모임 10명, 각 10만 원씩 총 100만 원, 옆집 이모님 20만 원, 아버지 친구분 50만 원, 사촌 동생들 각 5만 원씩 총 40만 원, 옛 동네 이웃, 엄마 친구분들, 아빠 옛 직장 동료들,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더해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남편 쪽 명단은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친한 친구 5명, 각 20만 원씩 총 100만 원. 시댁 친척들, 고모, 이모, 삼촌들, 남편 말로는 대략 15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들, 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잘 몰랐지만 남편은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씩 냈을 거라고 대략 150만 원은 더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력하고 계산하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숫자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집 쪽 축의금 3천만 원 이상, 남편 쪽 축의금 2천만 원 이상, 총합 5천만 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1초간 닿는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이면 식대, 사진 촬영비, 꽃값까지 전부 지불하고도 거의 3천만 원이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저희를 아끼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복하며 낸 땀과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박 여사님의 검은 핸드백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열어 연락처 맨 아래로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불면증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가고 막 잠에서 깬 듯한 엄마의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딸? 이 밤중에 웬일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깨워서. 아니야, 아직 안 잤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깊이 잠든 남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잠꼬대를 하더니 다시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혹시 1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수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 네 축의금은 어디다 두고? 오늘 보니 친척들이 많이들 냈던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아셨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제가 말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채셨습니다. 알겠다. 내일 보내줄게. 이제 그만 울고 자거라. 네,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신혼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고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은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여전히 밝았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 축의금, 저희 집 쪽만 3천만 원이 넘고 남편 쪽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모든 돈이 박 여사님 손에 있는데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덮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처음 겪는 일일까? 아니면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겪게 될 첫 번째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벽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는 무거웠고 밤새 운 탓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에 저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웃어야 해. 시댁에서의 첫날이잖아. 웃어야 해. 부엌으로 내려가자.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부엌에 서서 국자로 찌개를 젓고 계셨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일어났니? 얘야? 잘 잤어? 아침 차렸으니 어서 먹고 이따가 월초라 절에 가야 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잘 잤어요, 어머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고 울었고 축의금을 한 푼 한 푼 계산했고 새벽 1시에 친정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찌개 정말 맛있다. 자기야, 와서 먹어.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앞에 찌개 그릇을 놓아주시며 반찬까지 손수 덜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 테니 내가 몸보신 시켜줄게.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어도 없는 것 없이 다 있단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스러운 얼굴, 다정한 미소, 나이 들어 떨리는 손으로 제게 반찬을 덜어주시는 모습. 만약 어젯밤의 일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검은 핸드백을, 뒷문으로 사라지시던 모습을, 영상통화로 막내 고모에게 줄 150만 원, 은행 예금, 해수 삼촌에게 빌려줄 돈에 대해 이야기하시던 모습을요. 박 여사님은 식사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말이다. 옛날에 내가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값이 2배는 올랐어. 나중엔 너희 부부가 여기서 살고 난 저 위 다락방 쓰면 되지.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는 그냥 즐겁게 살기만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저희를 아껴주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사상, 가구, 텔레비전, 냉장고 모든 것이 낡아 있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빌라, 낮은 천장, 어둑한 조명. 저는 결혼 전에 둘이 살던 작은 오피스텔을 떠올렸습니다. 월세였지만 밝고 환기가 잘 됐고 제가 꽃을 가꾸던 작은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내 시동생 장가 간다는데 우리가 한몫 챙겨줘야지. 연말 제사 비용도 있고 돈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걱정 마. 너희 월급은 그냥 너희 용돈으로 써.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들었지, 자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신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찌개를 먹었습니다. 뜨끈한 찌개, 구수한 된장 냄새, 숟가락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밥을 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짠맛만 맴돌았는데 그게 눈물인지 간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왜 그렇게 깨작거리니? 맛이 없어?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배가 불러서요. 그래, 새댁이라 아직 어색해서 그렇겠지. 곧 익숙해질 거야. 그분이 웃으셨고 남편도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작은 부엌에 세 사람이 앉아 아침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축의금 5천만 원, 시어머니가 전부 가짐. 너는 지금 친정엄마에게 150만 원 빚진 상태. 그런데도 넌 여기서 웃고 있어라는 붉은 현수막 같은 글자가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일어선 박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릇을 닦고 계셨습니다. 약간 굽은 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검소하고 늙고 가여워 보이는 한 여인. 가여운 걸까, 무서운 걸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박 여사님이 웃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돈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나 매끄럽고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제가 빚을 내서 결혼 비용을 치르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마치 제가 제 인생의 조연에 불과한 것처럼요. 남편이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 출근할게. 엄마랑 집에서 재밌게 있어. 저녁에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집 앞 작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집온 새댁은 참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시 방에 좀 다녀올게요. 그분은 여전히 그릇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스마트폰을 들고 연락처 속 사랑하는 엄마라는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7시, 엄마는 아마 텃밭에서 채소에 물을 주고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가고 막 잠에서 깬 듯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딸?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 잘 안 들리는데 전화가 잘 안 터지나? 저는 애써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잘 들려요, 엄마. 그래, 무슨 일인데? 어제 결혼식 끝나고 피곤하지 않았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옆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니? 왜 이렇게 물소리가 시끄러워? 네, 저 욕실이에요. 욕실? 아침부터 욕실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 무슨 일이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엄마가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다 말해봐.
저는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축의금 봉투를 시어머니께 건넨 순간부터 제게 돈을 빌려오라고 했던 일, 시어머니가 영상통화로 돈 쓸 계획을 말하던 일까지 전부요. 밤새 제가 계산했던 축의금 내역, 저희 집 쪽 3천만 원, 남편 쪽 2천만 원, 총 5천만 원,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전화해야 했던 일까지. 저는 눈물과 물소리, 그리고 끊어지는 숨소리 속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끊지도 되묻지도 않고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엄마는 몇 초간 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운 거니? 어젯밤부터요. 누가 봤어? 아니요. 저 혼자 울었어요. 방금도 시어머니가 아래층에 계셔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주 가벼운 한숨이었지만 제게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딸아, 네, 소란 피우지 마라. 저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엄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는 마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의 말씀이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착한 거 알아. 부부 사이에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 기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딸아, 참는 것과 다른 사람이 너를 걸레 취급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다른 문제야. 네, 그 돈은 네 돈이야. 너와 민준이의 돈, 시어머니가 관리하시더라도 내게 한마디는 물어봤어야지. 묻지 않은 건 잘못된 거야. 알겠니? 네, 엄마가 너한테 큰일을 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부터 네가 하는 모든 행동, 네가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네가 경계선을 긋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의 경계선, 양보하는 것과 모든 걸 잃는 것의 경계선. 저는 듣고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겼습니다. 돈은 지금 바로 보내줄게.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아. 나머지 일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 엄마는 한마디만 할게. 다른 사람이 네 침묵에 익숙해지게 만들지 마라. 네, 이제 수도꼭지 잠그고 얼굴 닦고 나가. 욕실에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해. 네, 감사해요, 엄마. 그래, 엄마가 우리 딸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정적이 찾아왔고 배수관에서 몇 초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다 그쳤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에 물을 끼얹고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라. 조용히 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는 마라.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욕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래층 부엌에서는 박 여사님이 여전히 청소를 하며 옛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올려다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내려왔니? 찌개 한 그릇 더 먹을래? 저는 오늘 아침과는 다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더 먹을게요. 저는 식탁에 앉았고 박 여사님은 찌개를 퍼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리고 뜨끈한 찌개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는 마라. 저는 천천히 차분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요. 결혼식 3일 후 저는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해하며 적응하려는 새댁의 눈이 아니라 조사를 시작한 사람의 눈으로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박 여사님을 관찰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돈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저는 기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하나의 장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아침, 저는 그분이 거실 식탁에 앉아 빨간 표지에
작은 수첩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돋보기를 쓰시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죠. 이따금 멈춰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윗옷주머니에서 5만 원권, 1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 천천히 쎄고 수첩에 기록하셨습니다. 저는 물을 따르러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그 수첩을 보았습니다. 2024년 가계 지출, 3월 집 수리비 150만 원, 4월 할아버지 제사 비용 80만 원, 5월 시동생 빌려준 돈 300만 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축의금이나 결혼 선물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공동계좌 하나 만들까? 내 월급은 거기에 넣어서 나중에 아이들 키울 때 쓰고 싶어.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뭐하러, 엄마가 다 관리하시는데. 네, 월급은 그냥 네 용돈으로 써. 부족하면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엄마가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엄마가 계산은 정말 잘하셔. 저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 월급은 누가 관리해?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예전부터 엄마가 관리하셨어. 결혼했다고 달라질 건 없어. 엄마가 나중에 우리 위해서 모아두신다고 했어. 불편하지 않아? 뭐 하나 사려고 해도 허락받아야 하잖아. 엄마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 엄마는 우리 생각뿐이신데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8살, 사회생활 거의 10년 차인 남자가 단 한 번도 자기 월급을 직접 관리해 본 적 없이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제가 본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개인 계좌 하나 없는 성인 남자, 모든 지출을 관리하는 어머니, 그리고 축의금 5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새댁. 저는 결혼 전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데이트할 때 항상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한 번은 왜 카드를 쓰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드는 잘 안 써. 엄마가 돈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저는 그것이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것이 이 집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채소를 사러 골목 입구에 나갔다가 시댁 바로 옆집에 사는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미혼으로 박 여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새댁이구나. 이제 좀 적응됐어? 네,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어머님 뵈러 오셨어요? 이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려면 웬만하면 맞춰주면서 살아. 이 집도 나름의 규칙이 있거든. 저는 그 말에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아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님은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저를 근처 나무 그늘로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하는 말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도 여기에 새댁이 한 명 들어왔었어. 너처럼 예쁘고 착했는데 몇 달 살다가 나갔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나가셨어요? 남의 집 사정이라 잘은 몰라. 근데 아주 급하게 나갔어. 짐도 다 버려두고 듣자 하니 박 여사랑 돈 문제로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 돈 문제요? 응. 축의금이었는지 사업 자금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네. 아이고, 내가 너무 말이 많았다. 그만 가볼게. 이모님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저는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채소 바구니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채소 사왔니? 네, 시금치랑 아욱 사왔어요. 그래, 점심에 된장국 끓여야겠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작은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매일 요리하시는 곳, 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먹던 곳, 시어머니가 제게 다정하게 반찬을 덜어주시던 곳, 머릿속에서는 이모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예전에도 여기에 새댁이 한 명 들어왔었어. 몇 달 살다가 나갔지.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3개월 거주, 사유 돈 문제. 저는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차를 내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만나기 전에 오래 사귄 사람 있었어? 남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얘기해줘. 만나다가 헤어졌지 뭐. 왜 헤어졌는데? 남편은 먼 곳을 바라보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맞아서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 지난 일이야.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소희. 근데 왜 자꾸 물어? 다 끝난 일이라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머릿속에는 소희라는 이름이 각인되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 남편의 친구 목록에서 소희를 검색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 민준 소희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라는 여자, 3개월, 돈 문제, 박 여사님, 빨간 수첩, 5천만 원.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는 마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더 알아봐야겠다. 그 여자를 찾아내야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겠다.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면 나는 반드시 그 역사를 다시 써야만 하니까요. 그분을 찾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박 여사님은 옆집 이모님 댁에 놀러 가셨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열고 페이스북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친구 목록에서 소희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김소희, 박소희. 수십 개의 프로필을 훑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모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새댁으로 들어와서 3개월 살다가 나갔다. 그렇다면 그분은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시아주버님의 아내였을 겁니다. 저는 시아주버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남편은 형이 사업 때문에 멀리 가 있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페이스북을 열어 옛날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3년 전 찍은 가족 사진 한 장. 사진에는 박 여사님, 남편, 그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주버님이겠죠. 아주버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단발머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얼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 사진으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했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필터링하고 또 필터링했습니다. 페이스북 프로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장미, 프로필 사진은 하얀 장미꽃 한 송이였습니다. 클릭해보니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 씨 아내 서연이라고 합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1시간 답이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스마트폰을 끄려는데 진동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한 통. 연락 올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타자를 쳤습니다. 언니, 방해해서 죄송해요. 그냥 예전 일이 궁금해서요.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뭐가 궁금한데요? 저는 망설이다가 쳤습니다. 언니, 이 집 며느리셨죠? 네, 3년 전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쳤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침묵. 5분 후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건 왜 물어요? 다 지난 일인데. 저는 입술을 깨물고 쳤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번에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축의금은 어디에 있어요?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쳤습니다. 박 여사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저는 식대 내려고 돈까지 빌렸고요. 말줄임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라는 5글자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을 떨며 쳤습니다. 언니, 제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언니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3년 전 나는 당신 아주버님인 준수 씨랑 결혼했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박 여사님이 집안일에 써야 한다며 축의금을 맡아두겠다고 했지.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대로 끝이었어. 묻지도 상의하지도 않고 내 축의금 3천만 원을 전부 가져갔어. 저는 흐려지는 눈으로 글자를 읽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집에서 살았어. 남편 월급은 박 여사님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도 엄마가 맡아주겠다며 가져갔지. 내 손에는 단돈 10,000원도 없었어. 옷 한 벌 사려고 해도 허락받아야 했고 허락을 구하면 뭐하러 사냐며 돈을 주지 않았어. 저는 쳤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이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우리 돈 관리해 주는 게 당연하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 지금 당신 남편이랑 똑같지 않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까지 똑같았습니다. 언니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3개월을 버텼어. 3개월 동안 내 돈 한 푼 없이 생리대 살 돈까지 빌려가면서 살았지. 그러다 임신을 했는데 박 여사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갖자고 했어. 그리고 나는 유산했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나왔어. 단돈 한 푼 없이. 축의금은 박 여사님이 다 가졌고 3개월치 월급도 박 여사님이 다 가졌고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결혼 예물도 엄마가 보관해 주겠다더니 사라졌어.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지만 애써 소리를 삼켰습니다.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쳤습니다. 서연 씨, 나는 한마디만 할게. 나는 빈손으로 나왔어. 내 축의금도 박 여사님이 다 가져갔고 나는 당신도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부서진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아직 그곳에 있다면 약속을 믿지 마. 엄마가 맡아줄게라는 말을 믿지 마. 내 돈은 내 돈이야. 너는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어. 준수 씨는 아직 재혼 안 했어. 박 여사님은 여전히 그의 월급을 다 관리하고 있고 32살 먹은 남자가 일찍 퇴근해서 엄마한테 담뱃값 타서 쓰는 신세야. 당신도 그런 인생 살고 싶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이랑 얘기 끝내고 이 페이스북 계정은 차단할 거야. 더는 나 찾지 마.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한다면 성공하길 바라.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한테도 기쁨일 테니까. 그리고 언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맞다. 내가 떠날 때 박 여사님이 한마디 했어. 갈 테면 가. 하지만 돈은 이 집에 두고 가. 배은 망덕한 것들을 못 키운다. 라고. 기억해둬. 당신한테는 그런 말 못하게 해.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읽음 표시가 뜬 후 하얀 장미 프로필이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은 언제 꺼졌는지 모르게 어두웠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박 여사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초승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는 마라. 그리고 소희 언니의 목소리. 당신한테는 그런 말 못하게 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 언니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빈손으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늦게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 박 여사님은 이미 주무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거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 켜두었지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물컵 2개가 놓여 있었고 노란 조명이 희미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삐걱거리며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 안 잤어? 여기 좀 앉아봐. 할 얘기 있어. 그는 저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렇게 심각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지만 막상 입을 여니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소희 언니 알아? 남편은 흠칫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소희? 누구? 형수님이었던 분. 준수 오빠 아내. 그는 침묵했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 대답해줘. 그 언니 알지? 알지. 왜 떠났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을 들어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냥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이지만 나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 알고 싶어.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무력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언니 만났어? 메시지 주고받았어. 언니가 다 얘기해줬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축의금 얘기, 월급 얘기, 돈 한 푼까지 허락받아야 했던 얘기, 유산했던 얘기, 그리고 오빠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까지. 침묵.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애써 평온하게 유지하며. 알고 있었어? 소희 언니 일 알고 있었냐고.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심장이 댔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독백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이 집에 살았어. 형수님이 우는 걸 봤어. 엄마한테 약 사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봤어. 하루하루 말라가는 것도 봤어. 그리고 형수님이 떠났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뭘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우리 엄마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 안 했어?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엄마가 혼자서 우리 형제 키우셨어. 평생을 고생하셨고 엄마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야. 며느리 돈을 전부 빼앗는 방식으로 가족을 지킨다고. 엄마가 갖고 계셔도 결국 우리를 위해 쓰실 돈이잖아. 소희 언니는 빈손으로 떠났어. 엄마가 그 언니를 위해 남겨준 게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을요. 오빠는 내가 그 언니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자기는 다르잖아.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자기는 착하고 사랑스럽고 엄마가 정말 좋아하셔. 저는 웃었습니다. 즐겁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소희 언니도 처음에는 엄마한테 엄청 예쁨 받았겠지.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좀 과하신 거. 하지만 엄마가 혼자서 우리 키우셨어. 이해 못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서 우리 둘을 키우셨다고. 평생을 희생하셨어. 이제 늙으셨고 모든 걸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시는 거야. 난 엄마한테 대들 수가 없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가 남편으로 맞이한 남자 28살. 사회생활 10년 차에도 여전히 엄마에게 대들은 것을 두려워하고 엄마가 아내의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엄마가 늙었다는 것을 모든 불공정을 받아들일 이유로 삼는 남자. 저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해해. 어머님이 고생하신 거, 오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다 이해해. 하지만 오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나도 오빠 아내고 나도 이 집 식구야. 나도 오빠한테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나랑 엄마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일들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걸 오빠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오빠가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한다면 오빠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야. 침묵. 방 안에는 삐걱거리는 선풍기 소리와 텔레비전 소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고통과 갈등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력감, 익숙한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지울 수 없는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달은 둥글지도 이지러지지도 않은 채 구름 뒤에서 희미한 빗줄기만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한숨 소리, 그리고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다시 침묵.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는 마라. 그리고 소희 언니의 목소리, 당신한테는 그런 말 못하게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 씻고 부엌으로 내려가 박 여사님의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말하고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평소처럼 설거지를 했습니다. 8시에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8시 30분에 박 여사님이 장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1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물건을 잊고 돌아오시지 않을 것을, 충분히 멀리 가셨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가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작은 천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신분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저희 집 하객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명단은 제가 전날 밤 기억을 더듬어 한 명 한 명 적은 것이었습니다. 막내 이모 50만 원, 넷째 삼촌 30만 원, 미나 20만 원, 대학교 친구 모임 100만 원, 옆집 이모님 20만 원, 아버지 친구분 50만 원, 사촌 동생들 40만 원, 이웃, 친구, 부모님 동료들. 저는 숫자 하나, 이름 하나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총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저는 이 명단을 스마트폰으로도 찍어 두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은 낮에 문을 잠그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까지 걸어가 버스를 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동소리 때문에 박 여사님이 일찍 돌아오시면 들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23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천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공증사무소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공증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결혼식 하객 명단과 축의금 액수를 공증받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별다른 질문 없이 서류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서명하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을 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가 아닌 도시 반대편에 있는 지점으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개인 계좌 개설하시게요? 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신분증과 등본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분 후 제 손에는 새로운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이름, 제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전날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50대쯤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목소리가 중후한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점을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축의금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그리고 제 몫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혼인법상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단 개인의 특유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예외입니다. 축의금의 경우 한쪽에게만 개별적으로 증여된 것이라면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죠. 저는 그에게 하객 명단을 공증받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군요. 이것으로 출처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가족과 협상하시거나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이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제 돈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솔직하게 대화해 보시고 안 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 필요할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상담료를 지불한 뒤 나왔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니? 네, 치과 다녀왔어요. 예전부터 예약해뒀던 거라서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 가방에서 체크카드, 통장, 공증서류,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얇은 것들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요새였습니다. 저는 소희 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나왔어. 저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기념품을 넣어두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안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 겨울옷 더미 아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누구의 돈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몫을 되찾으려는 것뿐입니다. 저희 집 쪽 축의금 3천만 원, 친정엄마에게 빌린 150만 원,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 그 돈은 박 여사님의 것도 남편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축복하며 준 저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6시에 일어나 박 여사님의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고 평소처럼 웃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찌개를 푸고 계신 박 여사님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것을요. 제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는 마라. 저는 조용히 행동했고 이제 누구도 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요리하고 청소하고 웃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장을 보고 밥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퇴근해 스마트폰을 보다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제게 반찬을 덜어주시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어. 그런데 요즘 보니 어디 자주 나갔다 오더라. 저녁 늦게 들어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치과 치료받느라 몇 번 다녀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박 여사님은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치과 치료는 받아야지. 나는 또 어디 멀리 가는 줄 알았네.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올라가 보니 제 서랍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정리해둔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념품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있었고 자물쇠도 잠겨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체크카드, 통장, 공증 서류, 변호사 명함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여사님과 함께 절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분은 찻집에 들러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을 만나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새댁 들어와서 좋으시겠어요. 일도 좀 도와줘요. 박 여사님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착하고 순해요. 그런데 그분은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새댁이라 배울 게 많지. 집안 돈 관리는 내가 익숙하니까 나중에 물려줘야지. 저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방에 있을 때 박 여사님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문틈으로 몇 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그 애가 그럴 줄은 몰랐어. 자꾸 밖에 나가는데 무슨 일인지 걱정돼 죽겠어. 저는 그분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저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나 못 믿어? 믿어. 하지만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네가 자꾸 밖에 나다니고 또.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또 뭐? 엄마가 며칠 전에 네가 서류함을 뒤지는 걸 봤대. 뭘 찾고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랍을 뒤진 사람이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제 물건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저는 그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숨기는 건 없어. 하지만 내 물건 뒤지는 건 싫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이해 좀 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박 여사님이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노크도 없이 제 방으로 곧장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솔직히 묻자.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네가 자꾸 밖에 나다니는 것도 보고 서류함 뒤지는 것도 봤어. 그리고 네 방에서 상자 하나를 봤는데 열어보니 너 개인 계좌 만들었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제 방에 들어와 제 상자를 열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상자를 여셨어요? 박 여사님은 저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청소하다가 이상한 상자가 보여서 열어봤지. 뭐가 들었나? 그랬더니 네가 나 몰래 돈을 숨겨두고 있더구나. 개인 계좌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나고 너 지금 뭘 하려는 거니?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묻잖아. 너 이 집에서 뭘 하려는 거냐고. 우리 집 재산 훔쳐가려고 작정했어? 저는 그분을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누구의 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몫을 지키려는 것 뿐이에요.
네 몫? 뭐가 네 몫이야? 이 집 돈은 내가 관리해.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내가 너 밥해 먹이고 시장 봐주고 모든 걸 다 챙겨줬어.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어머님, 저도 일해요. 월급도 받고. 그리고 제 축의금, 저희 집에서 온 3천만 원은 제 돈이에요. 박 여사님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울지는 않으셨지만 목소리는 터질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 내가 네 남편 고생해서 키우고 너희 둘 결혼시켜주고 새 며느리 맞이하려고 집수리까지 했는데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랑 계산을 하자는 거니 변호사까지 만나고? 네, 제 권리를 알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박 여사님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크게 서럽게 우시며 침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키우고 아끼고 챙겨줬더니 결국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는구나.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니? 저는 그분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한참 우시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당장 집으로 와. 네 마누라 때문에 엄마 쓰러지겠다. 그리고는 옆집 이모님, 고모, 삼촌, 가까운 친척들에게 전부 전화를 돌렸습니다. 1시간 만에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친척들은 박 여사님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나 몰래 개인 계좌를 만들었어요. 변호사도 만나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너무 불쌍해요, 형님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아마도 시고모 되시는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러면 못 써.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네가 이해해야지. 집안 돈은 어른이 관리하는 게 맞아. 다른 분도 거들었습니다. 새댁이 벌써부터 저렇게 몰래 일을 꾸미면 나중에 어떻게 믿고 살아. 남편은 중간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를 보고 엄마를 보고 친척들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저희 집 하객 명단이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 금액 하나하나, 그리고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이모님, 이것은 저희 집 하객 명단과 축의금 액수를 공증받은 서류입니다.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셨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식대는 2천만 원이었고 저는 그 돈을 치르기 위해 친정엄마께 150만 원을 빌려야 했습니다. 저희 집 쪽 축의금 3천만 원, 시댁 쪽 축의금 2천만 원. 어머님께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누구의 돈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 하객들이 제게 주신 돈입니다. 저는 제 몫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침묵, 방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말하지도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래층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에 박 여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그분은 거실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물컵만 들고 계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그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배숙했고 잠을 못 잤는지 눈 밑은 검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엄마를 보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한 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모든 게 널 지켜주지 못한 거. 엄마가 네 물건 뒤지는 걸 내버려 둔 거. 어젯밤 모두가 널 몰아세울 때 침묵한 거.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오늘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에 다들 돌아가고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네가 한 말, 소위 형수님 일, 3년 전의 일들을 계속 생각했어. 그때도 나는 이렇게 침묵했지.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정말 비겁했다는 걸.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무서웠어.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친척들한테 미움받을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진 않았지.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어.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묵은 상처가 옥신거렸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어머님도 알아? 몰라. 너한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말씀드릴 거야.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건데?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부 돈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는 감사하지만 저도 이제 가정을 이뤘다고. 정말 저를 아끼신다면 제 아내도 아껴달라고 말씀드릴 거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정한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의자 옆에 앉았습니다. 네가 한 일 다 알아. 개인 계좌 만들고 하객 명단 공증받고 변호사 만난 거 다 알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널 원망하지 않아. 너를 그렇게 혼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몬 나 자신을 원망할 뿐이야.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입력하자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열어보니 1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식대를 치르기 위해 친정엄마께 빌렸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네 축의금을 엄마한테서 되찾아올 수는 없지만 네가 빌린 돈은 내가 갚을 수 있어. 나머지는 너와 함께 해결해 나갈게. 엄마하고도 얘기해서 이해시켜 드릴게. 저는 화면에 뜬 입금 알림을 보았습니다. 150만 원. 그가 그의 계좌에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월급을 전부 엄마에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그동안 유류비 커피값 아껴서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야.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원래 기념일에 너한테 선물 사주려고 했는데 아마 이 선물이 더 의미 있을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150만 원으로 네가 겪은 상처를 다 씻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변할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더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가 잡은 제 손을 보았습니다. 함쑥하고 피곤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용서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소희 언니처럼 빈손으로 떠날 준비를.
하지만 나는 소희 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싸우고 싶었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네가 나한테 보호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 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네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해.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약속할게. 저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뺐습니다.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지붕들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 거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침묵.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가 정말로 변할지 박 여사님이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고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제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셨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저도 그 기분을 압니다. 내 결혼식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도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기분. 축의금 봉투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 축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 침묵하며 눈물을 삼키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기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때는 손에 장미꽃을 가득 들고 마음에는 혼란을 가득 품은 어린 신부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저는 여러분께, 어린 신부들에게,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결혼식 축의금 봉투에서 배운 3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서 돈 문제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는 사랑하는 사이에는 계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사랑한다면 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 대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 대신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당신이 동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남편과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의금은 어디에 쓸까? 누가 관리할까? 어머님께서 맡아주시겠다면 얼마 동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꺼내기 어려워 보이지만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책임이고 계획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언제나 돈이 필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한동안 저는 신혼 첫날 밤에 바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제 자신이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되찾아 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침묵은 관찰하고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셨을 때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침묵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제 서랍을 뒤졌을 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행동했습니다. 기록했고 조사했고 변호사를 만났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적절한 때에 행동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셋째, 당신이 선택한 배우자는 단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그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입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필요할 때 그 남자가 당신의 편에 서 주는가입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서서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제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았고 사과했고 사과보다 더 중요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제 계좌로 보내준 15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가 이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네 고통을 알고 있어. 이제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가 당신에게 잘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를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기꺼이 당신의 편에 서줄 사람과 결혼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제 아내가 맞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아내를 맞이하면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있으며 아내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저는 그날 밤 전화 통화에서 엄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소란 피우지 마라. 조용히 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는 마라. 저는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는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단지 올바른 사랑의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변하려 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남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박 여사님이 정말로 변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압니다. 이제부터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되물을 것입니다. 침묵은 금일 수 있지만 적절한 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의견을 물어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생에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게 두지 마세요. 오늘은 평범한 주말입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식어가고 저는 거리를 내려다봅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차들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 결혼식 날을 떠올립니다. 음악, 꽃, 웃음, 그리고 붉은 봉투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생각했던 그날, 저는 역설적으로 결혼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배웠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제가 축의금을 한 푼 한 푼 계산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눈물로 엄마에게 돈을 빌린 지 1년, 조용히 개인 계좌를 만들고 하객 명단을 공증받고 변호사를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저희 부부의 돈을 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분과 솔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대화 자리에 없었지만 남편이 전해주었습니다. 엄마는 우셨고 화내셨고 너 마누라 생기더니 엄마는 잊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제 아내가 있고 제 아내도 엄마의 자식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박 여사님은 제게 평소처럼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처럼 가식적으로 다정하진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자신의 돈,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개인 자산을 관리하십니다. 하지만 남편의 월급은 이제 저희 둘의 공동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분의 빨간 수첩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계선들은 전쟁이나 눈물이 아니라 한때 짓밟혔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굳건히 버틴 한 사람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남편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여전히 저는 그를 보며 친척들이 저를 둘러쌌을 때 침묵하던 그 밤을 떠올립니다. 그 상처는 하룻밤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제 의견을 묻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내한테 먼저 물어볼게라고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저를 보호해 줍니다. 큰 소리를 치는 방식이 아니라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잡고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순진했던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착하지만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압니다. 저는 여전히 양보하지만 마지막 경계선이 어디인지 압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지만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제 개인 계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다시 한번 저를 넘어뜨리려 할 때 저에게는 언제나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저는 소희 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에서요. 그분이 출장차 도시에 오셨다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너 달라졌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떡해요? 네 눈에 불이 있어. 예전에는 눈이 슬펐어.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인 사람처럼 지금은 눈이 빛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었습니다. 소희 언니는 지금 재혼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엔지니어로 일하는 온화한 남자라고 합니다. 언니는 말했습니다.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한테 바로 말했어. 축의금은 공동 계좌에 넣자고. 우리 둘이 같이 관리하자고. 나는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거 안 한다고.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아내한테 용돈 타 쓰는 거 싫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저와 남편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엄마가 시골 제사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갈래?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오빠는 내가 갔으면 좋겠어? 응? 하지만 네가 가기 싫으면 엄마한테 네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할게. 저는 웃었습니다. 갈게. 하지만 며느리로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빠랑 같이 가는 거야. 그는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같이 가는 거야.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 우리는 손을 잡고 줄을 섰습니다. 앞에는 장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 하지만 어떤 평범함은 풍파를 겪고 나서야 그 가치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오늘 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친구와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친구의 함성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베란다를 내다봅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합니다. 저는 신혼 첫날 밤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처음 겪는 일일까? 아니면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겪게 될 첫 번째 일일까? 이제 저는 그 답을 압니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혼은 원래 화창한 날과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함께하는 긴 여정이니까요. 저는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영원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압니다. 결혼식은 단 하루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평생을 자존감과 함께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민준 씨와 결혼할 건가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눈물, 잠 못 이룬 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처럼 평화로운 날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그와 결혼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버전의 저와 함께요. 돈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이야기할 줄 알고 경계선을 그을 줄 알고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버전의 저요. 그리고 바라건대 그도 더 나은 버전의 자기 자신이 되어 있겠죠. 우리 둘은 매일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더 나은 버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결혼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결혼식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과 붉은 봉투들로 시작된 이야기. 그 결혼 생활에서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에 대한 이야기.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자존감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이야기. 제가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옳았다고, 어떤 분은 틀렸다고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참았어야 한다고, 어떤 분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한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제 자존감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럼 당신은요? 만약 당신이 저라면 당신의 결혼식에 서서 붉은 봉투들이 시어머니의 손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남편은 침묵하고 스스로 빚을 내 결혼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하며 견디시겠습니까? 울면서 되찾으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결혼을 앞둔 친구, 여동생, 결혼을 준비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요. 언젠가 그들에게 이 교훈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 또한 실화이며 한 여성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자존감을 항상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연이었고 이것은 제 이야기였습니다.